크림반도 침공 사태 때는 이제 S&P 500에서는 영향을 끼친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한번 이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네, 안녕하세요, 오피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죠. 오늘 날짜가 벌써 이제 25일인데, 2월 25일. 네. 그래서 어저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졌어요. 자, 알고 있잖아요. 네. 이런 리액션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침공 상태가 펼쳐지면서 부동산과에 대한 연관관계나 아니면은 다른 경제적인 영향들을 또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을까봐 오늘 자리를 한번 급하게 마련을 해 보았는데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제 뉴스를 봤는데 우크라이나 안에서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모든 남성들은 출국이 금지가 되어 있고 모든 남성들은 이제 군인으로 파병을 가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확보할 수 있긴 했었지만 딸과 자녀와 아들과 와이프들은 버스로 피난을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딸의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 딸의 편지를 읽고 딸을 마지막에 딱 안아주는 이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런 영상을 찍기에 앞서 내가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슬프지만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도 참 죄송스럽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그래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들도 보긴 하겠지만 그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관계였었고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도 빠르고 향후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도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는지도 이번에 그렇죠. 알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은 사실 이제 비슷하게 생긴 모습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서양 국가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인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서양 국가를 이제 구분할 수 없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인종이고 같은 동족이었거든요. 네. 11세기만 하더라도 키예프 루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에서 같이 생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후에 점차 이제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리고 1922년 12월 30일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 불리는 이제 옛 소련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도 점차 여기에 합병이 되고 편입이 되게 됩니다. 소련에. 네, 그렇죠. 벨라루스와 뭐 우크라이나 등등 해가지고 소련이 이제 땅이 점차 영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1991년도 12월 26일에 소련이 해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또한 이제 독립국가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1922년과 1991년 사이에 하나의 큰 일이 있었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대표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예. 자, 그때는 이제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영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세계대전이 일어나 있었었죠. 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소련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된 이후에 45년도 이후에 점차 소련의 사회주의적 이념을 동유럽 국가에 점차 확장을 시키면서 영국에 대한 영국이 불안감을 강하게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부에 있는 이제 유럽 국가들끼리 우리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침략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서로 강하게 도와주자라고 해가지고 나토 연합군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는 헌정 제5조에 우리 나토 회원국 어떤 나라라도 공격을 하게 되면은 나토 회원국 전체가 우리나라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하면서 군사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협약을 맺게 되었어요. 자, 이런 나토에 대한 이 협약이 점차 동유럽의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 확장이 되어가면서 기존의 이제 구소련이었던 러시아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현재 크게 있고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간의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벨라루스는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한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 쪽. 네. 그래서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같이 연합으로 군사 훈련도 많이 하고 자, 그 나토 회원국이 이렇게 또 강력하게 나오자 또 다시 연합으로 해가지고 군사 행동을 또 한번 강행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조금 달랐어요. 이제 서쪽은 친서서양. 자, 그리고 러시아 쪽, 즉 동쪽은 친러 성향 해가지고 반반이 계속 대립을 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한번 큰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제 아래 하단 부분에 있는 크림반도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반도 작은 섬처럼 생긴 땅이 있는데 이 크림반도는 이제 흑해를 쉽게 가들서 다른 서양 국가에 이제 운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은요 사계절 내내 얼지 않기 때문에 물류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있는 지리적 특혜가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계속 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인보다 더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땅은 땅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크림반도에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정치인이 이 크림반도를 장악을 하고 군사적인 개입으로 장악을 하고 러시아에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푸틴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안에서 이제 누구의 땅으로 원하느냐 하면서 다른 나라의 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묻는 게 아니라 크림반도 안에 있는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투표를 진행을 한 거예요. 투표를 진행했더니 당연히 러시아 나 97%가 러시아의 땅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러시아의 땅으로 장악을 하게 되온 거죠. 자,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그 크림반도 이후에 2014년도 4월 달에는 동쪽에 있는 돈바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즉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8년 동안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내전 계속하고 네, 있었네요. 계속 내전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할 때 당시에도 돈바스의 모든 이제 물류적인 그 반군의 이제 다른 부분들 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삼면으로 둘러싸가지고 침공이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크림반도, 돈바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 거죠. 벨라루스 북쪽 해가지고 이제 삼면을 둘러싸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러시아는 꼭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야 되는 어떠한 명분이 명확하게 있느냐일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면 국경에 직접적으로 다른 나토 국가들과 대립을 하게 되니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군사적인 어떤 개입이 쉽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 러시아가 침공을 하기 직전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토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미국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런 불안감을 떨치고 실제로 침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나토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진 않고 네.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나토 회원국이 뭐 이제 독일이나 뭐 이런 쪽에 군사적으로 그쪽에서는 배치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적인 개입을 이행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전에 크림반도의 침공 사태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은 어떠한 이득을 취해 갔잖아요. 여기에서 그만둔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부분에 대한 이득을 취해 갔을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 있겠지만 자국민 안에서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지지율에 대한 하락이 있었을 때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대한 어떤 전쟁과 조금 더 강력한 대응 이런 것들 보여주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푸틴도 그러한 효과도 분명히 거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쟁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났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보내는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거의 이런 부분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쟁취를 하는데, 여기 안에서는 천연가스, 석유, 알루미늄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원재료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의 40% 이상의 의존을 가지고 있고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운데에서 만약에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제재할 수 없게 되게 된다면은 관세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하나도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침공을 하는 거다. 네. 그러면은 이 사태가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코스피나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다 되돌려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비슷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당시의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영향은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뭐 이라크 전쟁, 크림반도 침공 사태, 아니면은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끼쳤었던 모든 상황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니 길게는 31거래일, 네. 그리고 짧게는 5거래일 안에 네. 이 하락했던, 급락했던 부분들을 모두 회복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이 그래프처럼. 그래서 이 부분들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펀드 매니저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뭐 채널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사실. 네. 자, 여기 안에서 펀드 매니저를 한다는 건 증시가 상승할 겨를과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비트코인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약간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해주고 들어줘야지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하락한다 하기보다 상승한다 해야 자기네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득을 그러니까, 취할 수 네.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과거의 어떠한 사례를 가져왔잖아요, 지금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른 모든 국가에 영향을 끼쳤던 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무마가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회복은 빠르게 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에서는 뭐 양적 완화를 펼치든 다른 경제적인 뭐 혜택을 주든 간에 경제적 회복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심리적인 부분들도 빠르게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고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지금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다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 예. 과거에 이제 있었던 크림반도 사태나 네. 아니면은 2001년도에 있었던 뭐 9.11 테러나 네. 이라크 전쟁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이제 그 사태 네. 등등 해가지고 그때와 지금과 좀 달랐던 부분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그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네. 있었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죠. 네. 자,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원 통화가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통화가 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신용 창조가 일어나면서 이 통화량이 이 자국에 돌고 있는 통화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즉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FED에서 빠르게 긴축 정책을 할 것이고 금리의 인상도 빠르게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경제인들 그리고 투자자들은 현재 이 러시아 전쟁을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고 약간 경계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러시아 안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석유, 원재료에 대한 모든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수급이니까.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가격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른 물가에 대한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인데 더 강력하고 더 빠른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황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이나 금리 인상 그런 게 초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초래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또 한 번 1.25%로 한 번 더 동결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어떠한 그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올라버리게 되게 되면 이걸 곧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은 발휘하지 않는데 물가만 그냥 상승을 해버릴까봐.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통화량이나 뭐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자국민에 대한 어떤 생산에 대한 의지나 뭐 기업에 대한 뭐 의지나 이런 부분을 다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고심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머리 아프네. 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얼마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 가지고 바라보아야지만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증시 같은 경우는 매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반면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팔고 싶어도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사고 싶어도 바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도 많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 크림반도 침공 사태 때는 이제 S&P 500에서는 이제 어떤 증시적인 영향을 끼친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014년도 2월 20일에는 전국적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예 뭐 네. 영향조차 없어요. 그렇죠.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끼쳐가지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태가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영향이 있지도 않고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편이에요. 각 지방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공급과 뭐 수요에서 주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급, 우리 데이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공급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산업.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량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그리고 세 번째는 통화량이에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돌고 있는 시중 통화량에 대한 비중, 즉 M1, M2에 대한 이제 이 비율이 얼마큼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각각의 지역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통화량이 조금 더 지대한 영향을 과거에서도 그랬고 현재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통화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데 자, 이게 곧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어서 금리에 대한 인상을 가파르게 올리게 되게 되면은 내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빨리 은행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이게 곧 긴축 정책의 성공이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어떠한 자산,
시중에 이제 자산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도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약간의 끼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에 대한 상승이 어떻게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톨라니의 책에 보게 되면은 시세는 돈 더하기 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심리에는 수급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큰 심리에 의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요 부분들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다다음 주에 오늘 우리 촬영일이 오늘 2월 25일이기 때문에 자, 다다음 주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수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선 그리고 각 후보에 대한 공약들이 최근에 또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대선에 또 가까워지면서 또 새로운 걸 또 많이 펼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소상공인한테 또 빠르게 또 300만 원 또 지급을 해주고 있고 등등 해가지고 좀 많은 공약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공약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보고 그리고 얘는 될 법하다 혹은 이거는 그냥 공약이지 공약은 아니다. 이런 말처럼 말만 하는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처럼 이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중심 있게 보아야 되고 또 이 정책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후피님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 모두 다 이제 어제보다 1% 나은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